아무래도 강남에 계시고 또 상남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가장 많이 체감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예, 네, 뭐 맞습니다. 강남에서도 일부는 뭐 2-3억 빠진 매물도 나온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네, 실제 맞습니다. 상황 좀 어떨까요? 지금 그러니까는 작년부터 보시면은 음. 작년 딱 1년 전에 2월 달이죠. 음. 작년 2월 달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호제를 잠삼대청 네. 해지하기 전까지는 맞아요. 예. 약간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음. 지금 1년 지났지만 좀 기억을 되돌아보면은 이제 탄핵과 음. 계엄으로 전국이 굉장히 맞아요. 혼란했었죠. 네. 그 상황에서 음.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지금 분위기 같았죠. 안 좋으니까 이제 좀 토지거래 허가제를 잠깐 한 5년 동안 했던 걸 풀어도 네. 이제 가격에는 이상이 없겠다 음. 했는데 그 서울시장이 착각했던 게 이제 음. 그동안에 잠재돼 있던 아. 수요를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그쵸. 네.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음. 그래서 3월 달에 음. 말경에 토지를 확대 재지정했었죠. 맞아요. 예. 그러면서 거래량 그 가격이 곤두박질 치고 음. 그다음에 쭉 이제 봄을 지나다가 이제 6월 달에 이재명 정권이 들어오면서 음. 강력한 6.27 대책과 9.7 공급 대책, 11.5 대책으로 공급 증가, 수요 억제까지도 이제 같이 하셨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눌려왔던 수요들이 급증하고 폭증했었다. 네. 그런 부분이 1월까지 그리고 2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압박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네. 다시 들썩들썩하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네. 양도세 중과 네. 여러 번. 강력하게 네.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다주택자 물건들이 특히 강남 쪽에 양도 차익이 많았던 부분에 쏟아져 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다주택자 매물들이 낮춰서 어떤 뭐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절세 효과나 아니면 시세 차익을 이미 생각했을 테니까 매물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오, 그럼요. 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그 글을 올리기 전까지만 해도 서울 아파트 거래량 물량이 5만 5천 건까지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딱 한 달이 지났는데 벌써 7만 건. 어. 그래서 15,000건이 지금 서울의 아파트 물량만 야. 지금 거래 물량이 지금 단기간에. 시중에 예. 15,000건이 나온 거면 이거 뭐 공급을 하신 거죠. 음. 예. 그래서 매매는 오히려 매수하시는 분들이 지금 물건이 없어서 1월 중순까지 난리였었는데 어. 이제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음. 이거 하락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 발 물러나는 상황. 아, 매수자들이 오히려. 오히려 예. 한 발 물러나는 상황이고 매도자들은 적극적으로 4월 중순까지 팔아야 됩니다. 네, 그쵸. 정부에서는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이제 시한으로 못 박으셨지만 계약일 기준으로 그게 이제 토호제를 통과하려면 한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4월 중순까지는 구청 주택가에 그 토호제 신청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네. 그쵸. 지금 혹시 강남 지역 외에 네. 뭐 다른 서울 외곽 지역이나 중심 뭐 다른 한강벨트나 네. 요런 데는 상황이 좀 어떨까요? 강남은 이렇게 3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장기 우상향을 했고요. 나머지 노도강이나 금강구 같이 비강남권 있지 않습니까? 서울 안에서도. 네. 그쪽은 지금 22년도 하락한 이후에 3년째 반대로 3년째 심정지 상태였는데 이제 그쪽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왜냐하면 강남 쪽이 너무 많이 올랐고 네. 이제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 11호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그쵸. 25억 이상은 뭐 2억밖에 안 2억, 네. 되고 15억 이상은 4억 그리고 10억 이하 6억 되는 물건들이 집중적으로 오르기 시작하죠. 다주택자 매물을 이제 이 나오는 거 거래랑 네. 아까 말씀하신 대출 규제 때문에 15억 이하 아파트가 지금 거래되는 상황이랑은 네. 좀 다르게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같은 맥락에서 봐야 될까요? 같이 맞물려 돌아가죠. 아, 맞물려서. 그래서 강남 안에서도 15억 이하짜리 나홀로나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직도 되고 있고 반대로 비강남권에서도 25억 이상 물건들은 2억밖에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비강남권도 지금 전국 상승률 뭐 강서구, 관악구 같은 곳이 탑을 찍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난 3년 장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갈 거고 올 하반기까지도 이제까지 안 올랐던 비강남권이 드디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가격이 오르는데 그 안에서도 25억 이상, 15억 이상 대출이 2억, 4억밖에 안 되는 쪽은 아무래도 힘들고 대단지 신축 이런 것들 그리고 그 15억 이상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역별로도 구분이 되지만 네. 가격대에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가격대로. 예. 이제 5월 9일 이후에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1주택자들도 네. 같이 매물을 좀 내놓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요런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1주택자분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경우와 예. 비거주 1주택자가 그쵸. 요번에서 예. 좀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파시는 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보면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매도자가 어떤 분인데 파세요? 그러면 이제 나이 많으신 분, 60대, 70대, 80대 분들이 이제 팔고 증여세이 많으니까 애들한테 이제 현금으로 좀 자식들 나눠주려고 이렇게 그래서 전세거리라도 좀 해주려고 이러신 분들이 많고 고향으로 돌아가시겠다. 네. 예,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시려고 여기는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노후 준비나 자녀들 좀 나눠주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래서 매도자분들이 대부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게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있고, 네, 네, 누군가 그걸 사야 되는데 네, 1주택자들도 갈아타기를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자기 집을 내놔야 되니까 네. 매물 증가가 같이 맞물려서 늘어나는 것도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런데 지금 1주택자가 갈아타기에는 이번 아. 보완 대책이 굉장히 까다로운 게 1주택자 분들이 이제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경기도 외곽 뭐 파주나 의정 뭐 이런 분들은 팔고 4월 중순까지만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서울 안에 그 규제 지역 안에 외곽 쪽에 있다. 근데 이번에 신규 규제 지역이 됐다. 그러면 이 주택을 매도를 할 때 네네. 4월 중순까지는 자기 집이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무주택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자기 집도 누군가 매수를 할 때 토지를 또 3주를 받아야 그쵸. 된단 말이에요. 네. 시간이 너무 그러면 없네. 그 네. 계산을 했을 때는 3월 중순이 이게 끝나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현장을 돌아다니고 정책을 분석하고 방송을 계속 보면서 실시간으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도 이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 계속 해드린데도 좀 헷갈려 하시는데 네네. 아마 일반인들은 이 상황을 거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9일까지 아니야? 그게 이제 계약일 기준이니까 토지는 4월 중순 네. 그리고 자기 집이 또 서울 안에 있다면 그것도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토지 구청에다가 토지 허가를 받는데 또 3주면 3월 중순이면 갈아타기는 우선 끝나고요. 네. 4월 중순이면 무주택자도 이제 요번에 다주택자들이 좀 싸게 내놔갖고 매도를 하려는 물건을 잡기에는 4월 중순이면 끝나서 요 반짝 공급 물량 그 시중에 매매 물량이 많이 나오는 거는 4월 중순 그러니까 벚꽃 피고 질 때면 이 반짝 이벤트장은 끝날 걸로 봅니다. 네. 그렇구나. 이게 진짜 시간이 얼마 남진 않았네요. 네, 그래서 좀 일정이 좀 타이트하다. 정부에서 요번에 뭐 잔금은 뭐 4개월, 6개월 그리고 전세 낀 거는 2년의 시간을 줬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무주택자는 이게 대출 문제가 2년 뒤에 그 소유권은 어쨌든 11월 9일까지는 소유권 이전을 끝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러면은 나중에 1년, 2년 전세 낀 물건을 요번에 정부에서는 살 수 있게 했는데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뭐 갭 투자라고는 말을 하는데 이게 정확한 갭 투자는 아니에요. 예, 전세를 끼고 샀지만 2년 뒤에 그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보완책이 그 대책이 없이 그냥 생활안전자금 대출 1억만 되는 거를 작년 6.27 대책에서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면서 쉽게 덤벼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보면서 매물이 뭐 나오는 거는 그치 뭐 가격을 좀 하락시킬 수 있으니까 긍정적일 수 네,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라는 건지 아니면 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사지 못할 걸 알고 이런 정책을 펴는 건지 되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는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이게 책상에 앉아서 네. 이게 하는 것 같아요. 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출을 좀 해외 선진국들처럼 좀 많이 풀어줘서 사회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진짜 생애 최초라도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생애 최초도 지금 대출 금액을 그 퍼센테이지를 LTV를 줄여버렸거든요. 그럼 이게 말씀하신 대로 사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같이 자금력이 약하신 분들은 아니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고 회사 생활 열심히 해서 대출 이자 내고 아기 나면 또 갈아타고 이래야 되는데 뭐 거래세도 좀 많이 양도세나 이런 것들도 많이 증가시키는 거로 포지션을 잡고 그래서 이게 현장 상황에서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어떻게 대출을 더 줄이냐 서민을 위한 정부라면서 서민 대출을 줄이고 지금 1월 중순까지는 그야말로 시장에 매물도 없었고
매수한 사람들이 부동산 사장님한테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매수합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완전 현금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2억 대출도 안 받아요. 네. 그런 거를 뭐 서울에 와서 재건축이나 강남의 요지, 핵심지, 노른자 아파트들을 현금 30억으로 그냥 사시는. 서울이 많이 오른다면서요? 뭐 대출 받아요? 30억 올 현금입니다.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땅 부자분들이 지방에서 끝도 없이 올라와서 그냥 올 현금으로. 그래서 거래량은 낮지만 정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양극화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 대출을 줄여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 사회 초년생들한테 대출을 더 줄인다? 이거는 저는 정책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아까 1주택자 얘기도 하셨지만 무주택자인 경우도 지금 전세를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나 월세나. 그렇죠. 근데 그럼 자기 전세를 뭐 계약 만료가 안 됐다면 이제 세입자를 맞추고 매수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과정도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전세도 빼와야 되고 그리고 여기도 매수 계약을 해야 되고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 뭐 자기 전세를 사는 와중에 전세 낀 물건을 다주택자 물건을 샀을 경우에는 2년 그 유예만 시켜준 거지 대출 쪽에서의 그 정책은 이번에 포함이 안 돼서 아마 조만간에 보완 대책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물론 네. 이제 퇴로를 열어준 것도 맞기 때문에 네. 뭐 정리하실 분들은 또 지금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저는 작년부터 다주택자 분들은 정리를 좀 하셔라. 똘똘한 한 채가 지금 문재인 정권서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지금 정권까지 한 8년에서 9년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앞으로 남은 4년 넘게 남은 요 정권까지 10년 넘게 요 정책이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정권도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간에 요거를 완화시킨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보면 앞으로 향후 15년 그 중간 정도에 와 있으시니까 네. 정리를 하시고 똘똘한 놈 한 채 신축 그 핵심지 노른자위 이런 쪽으로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려서 서울은 그게 강남이고 부산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센텀 뭐 해운대 이런 쪽 추천해드렸고 대구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서울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오히려 말리고 서울로 이사 오실 생각이 없으면 대구에서 제일 좋은데 그랬더니 뭐 이제 수성구나 범어동 이렇게 대구 핵심지 그쪽에 다 내 집 마련을 하셔서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마음은 우선 편안하시다 많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다주택자들 팔아야 되는 분들에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토호제도 받아야 되고 여러 시간 촉박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월이 좀 분수령이 아닐까 싶은데 거의 3월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5월 9일까지 안 가고 3월 안에 끝나고 이제 4월 초순 중순이면 거의 이제 이번 장은 끝난다고 봅니다. 그게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지금보다 더 가격을 낮춘 매물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맞습니다. 있을까요? 네. 제일 가격이 낮은 물건이 이제 4월 초순 그때가 이제 매수하기는 가장 좋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많이 알아보고 준비하셔야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 많이 나오는 매물이 강남 3구 쪽 양도 차익 지난 1년 동안 많이 오른 20% 이상 오른 지역에서 양도세를 80% 내는 게 걱정이 돼서 나오는 물건들이지 처음에 말씀드렸던 비강남 쪽 노도강이나 금강구 쪽에서는 요즘 물건이 많이 안 나오는 게 지난 3, 4년 동안 심정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양도 차익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 4년 전에 그 안에 샀던 분들은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 다주택자라도 중과세라도 팔 이유가 없습니다. 거래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네. 어쨌든 이게 거래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건이 있잖아요. 또 그 네. 거래가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어떤 요소를 줄 것인가.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당연히 시장에는 영향을 줍니다. 최근에 이제 헬리오라고 이제 그 네. 가락시형이 이제 재건축된 고기가 이제 국평 기준으로 한 8억 싸게 나와서 실거래가가 찍히니까 드디어 강남이 폭락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잠실 쪽도 그렇고 작년 요맘때쯤에 국평 기준으로 잠실만 하더라도 엘스 리센츠가 25억 요 정도 거래되던 게 36억까지 실거래가가 찍혔거든요. 네. 거기서 지금 금에 나오는 게 33억, 32억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금매가 맞냐? 이렇게 그쵸. 10억이 오른 이후에 2, 3억 조정. 계속 이게 지금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맞냐? 지나가는 잔파도 아니냐? 저는 잔파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2, 3억 떨어졌다 해도 너무 높은 가격이고 그러니까 대출도 안 1년 나오기 전만 때문에. 해도 요거보다 10억이 쌌어요. 1년 네, 전만 네, 해도 네, 네. 실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긴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지금 그러면 얼마면 사겠냐 그러면 이제 매수자들은 그 잠실 기준으로 부평은 30억이면 계약금 쓰겠다. 매도자들은 36억까지 가던 거야. 무슨 30억이야? 어. 이러면서 지금 약간 좀 눈치 힘겨루기 좀 싸움이고 하고 있구나. 싸우고 그런데 네. 이제 다주택자분들은 이렇게 좀 가격을 낮추고 그래서 한 그 중간 어디서 몇 건이 거래되겠지만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제 5월 9일 이후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인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매물이 5월 9일 전에 많이 나왔지만 5월 9일 이후는 양도세가 중과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또 팔 이유가 없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많잖아요. 실제로는 5월 9일에 나타날 변화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냥 막연하게 예측하기보다는 과거 데이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2018년도 4월 달에 네. 그러니까 2017년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팔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한 8개월 정도 시간을 줬죠. 그러고 그 이듬해 2018년도 4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이번처럼 시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달밖에 차이 안 나요. 이번에는 5월이고 그때는 4월이었는데 4월에 시행되기 전에 거래량도 많았고 급등하고 거기서 시행이 되면서 갑자기 증가가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몇 개월 지났는데 근데 이제 공급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이제 많이 부족하지는 않았으면 적정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공급이 특별히 발표되는 것도 없고 정권 1년 지났는데도 이번에 129 대책 공급 대책 뭐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의 재탕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별한 공급이 없는 상태에서 아 이거 아니야 이래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매수를 하기 시작해서 똑같네요 지금하고 4월 달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5월 6월 잠잘하다가 그 여름 7월 8월에 엄청나게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폭등했냐면은 그냥 수직으로 상승했어요 그래프가. 그래서 9월 달에 그 유명한 2018년도 9.13 대책이 시작이 되면서 보유세를 거의 3배 이상. 네. 그래서 강력하게 때려버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세금이 많아지면 다주택자는 불리하겠네 그러면서 줄어드는 와중에 3기 신도시를 발표해버립니다. 같은 9월 달에. 그래서 가을에 완전히 꺾였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5월 9일에 양도세가 다주택자 양도세가 시행이 되면 봄에는 이제 5월 6월에는 잠잠하다가 여름부터 근데 공급이 없잖아. 지금 시장 상황이 바뀐 게 있어? 시중의 유동성, 통화량은 계속 엄청나게 풀리고 있고 공급은 없고 수요는 서울로 그러니까 이게 다 서울 기준입니다. 서울로 끊임없이 몰리는 와중에서 시장이 바뀐 건 단 하나도 없고 정부에서 말만 바뀌었을 뿐이야 라고 눈치를 채면 늦어도 가을 빠르면 여름부터 이제 시장이 바뀔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요. 그러면 다시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책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아무래도 세제 개편이 7월 달에 보통 일반적으로 있다 보니까 보유세도 거기에 인제 어떻게 당길지가 좀 궁금할 텐데 뭐 지금 못 벌티 만큼 세금 올리겠다는 얘기도 했었고 네. 얼마나 부담이 될 거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문재인 정권 기준으로 한 3배 정도 보고 있고요. 맥시멈 4배, 5배까지도 갈 수도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우선 3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유세 100만 원 내시던 분들은 300 정도, 500 내시던 분들은 1,500 정도는 예상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양도세가 부담이 너무 또 크니까 네.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보통 네. 이런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나요? 그러니까 팔려고 내놔도 지금 심약자 매물이라고 해서 팔려고 내놔도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이 무주택자여야 되고 소호제를 통과해야 되고 유주택자는 안 되고 세입자 만기가 되는 경우에만 유주택자가 갈아타기용으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되게 조건들이 복잡해요. 한 10건의 조건, 10개 정도의 조건을 만족해야 이번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이 시장에 그렇게 15,000개가 급증을 하더라도 거래될 수 있는 물건은 많지가 않을 거고 강제적으로 이게 잠긴단 말이죠. 5월 9일부터.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시중의 물건 매매 물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급등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정부에서는 또 다른 대책을 계속해서 시장에 물건을 내놓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다른 대책을 계속 보완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5월 9일이 잔금일 기준이었는데
그 4개월, 6개월 시간을 주고 전세 낀 물건도 팔 수 있게 이렇게 보완책을 내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 보완책이 끊임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뭔가 준비를 좀 하고 그래서 요번에 못 있겠죠. 파신다고 네. 다주택자분들은 너무 힘들게 팔지 마시고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추고 그 시중가보다도 5% 10% 낮췄는데도 안 팔리면은 어쩔 수 없이 보유한다. 이거 큰일 났네. 낭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문재인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때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못 팔았던 분들이 보유세 많이 냈다고 걱정하셨던 분들이 요즘 와서는 또 그때 대비 2배, 3배 올라서 안 판 게 아니라 못 팔길 잘했어. 이렇게 또 시장이 왔다 갔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혹시 정부가 이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매물 처분을 좀 압박하면서 대출도 좀 제한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5월 9일 이후에도 이런 매물들이 좀 나오게끔 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임대사업자 물건이 그냥 구청에다 신고를 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정식으로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소수지만 아. 그리고 나머지 그냥 한두 채 빌라나 오피스텔 이렇게 사갖고 그냥 그런 신고 없이 그냥 전세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를 같이 뭉뚱그려서 생각해서 일반인들이 좀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아, 예. 예. 아파트 기준으로 다주택자가 좀 서울만 하더라도 40만 호 정도 되는 것 같고 아파트만 봤을 때 정식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한 4만 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 SNS에다가 요 4만 채 등록 임대사업자 물건이 나오면 시중에 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최근에 언급을 시작하신 걸로 봐서는 네네. 기존의 다주택자 40만 채뿐만 아니라 이제 등록 임대사업자 그래서 2018년도 19년도 문재인 정권 때 혜택을 주면서 장기 임대 사업자 8년 정도 이렇게 그 혜택을 주면서 이제 임대료는 2년마다 5%만 올리게 이렇게 했던 분들이 이제 올해 2018년도부터 8년이 지난 올해 26년도 올해 하고 내년에 약간 이렇게 올해 이제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4만 채 정도 그런 물건들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양도세 중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거를 이제 뭐 한도를 줘서 계속 이제 뭐 5년 10년 이제 8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양도세 중과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한 1, 2년 안에는 팔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물건에 대해서 올해 만기되는 물건들을 이제 시장에 나오게 하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 그 네. 부분이 미칠 영향도 있다고 보실까요? 근데 다주택자는 이제 주택 그 주담대 대출로 이제 30년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5년짜리 10년짜리 그 투자용으로 이렇게 다주택자들한테 이렇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서 그분들은 보통 전세가 아니라 보통 월세로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이제 시중에 매매 물량으로 많이 나오겠죠. 이제 대출이 중단이 되니까. 네. 만기가 돼야지 근데 중단이 되는 거지 중간에 5년 만기 안 됐는데도 지금 대출 회수한다 이렇게까지는 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이런 매물들이 나중 5월 9일 이후에 매물 잠김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나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데 네. 그 물량들도 거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껴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니 난 들어온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토호제가 5월 9일까지 다주택 물건이 해제됐을 뿐이지 5월 9일 이후엔 다시 작년 11호 대책으로 토호제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예, 예. 지금 1주택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나 4년 살래. 이거 지금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들어올 거면 전 4년을 살래요. 그러면 아니 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정을 또 많이 맞춰야 됩니다. 들어오시는 분하고. 그래서 세입자 만기가 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고 막 이렇게 돼서 새끼 물건은 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세입자 퇴거 확인서도 받아야 되고. 예, 예. 그러면 그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도 상담이 안 되고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좀 정리해 보자면 5월 9일 이후는 단순하게 말해서 서울 집값이 더 오를 거다. 네. 아니면 내릴 거다. 좀 쉽게 단순하게 설명해 주시면 말해서 어떨까요? 저는 이제 봄에는 은치자 네. 그리고 여름부터는 음. 아 공급이 없네.
수요는 계속 지금 매매는 지금 이렇게 물건이 늘어나지만 반대로 전세는 급감하고 있어서 우리 집에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그러네. 다른 사람이 샀는데 이 집을 실거주가가 들어오네. 그렇게 그리고 요번에 혜택 준 것도 그렇지만 토호제 자체가 들어오면 2년은 무조건 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거래되는 물량은 무조건 2년은 못 나옵니다. 네. 그래서 시중의 거래 물량은 줄어들고 나는 전세 지금 만기된 요번에 살까 아니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 더 살고 5%로 싸게 살고 2년 뒤에는 더 오를 것 같은데 2년 뒤에 공급이 있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죠. 네네네. 그럼 차라리 지금 2년밖에 안 살았지만 지금 나와서 뭐라도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정부에서 이렇게 무주택자한테 혜택을 줄 때 네. 이렇게 개인이 판단했을 때 아무래도 그래 지금 나와서 더 오르기 전에 사자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세 시장도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뭐 다주택자 규제가 전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갑론을박도 좀 많잖아요. 네. 좀 전체적인 전세 시장의 상황을 좀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전세는 지금 아예 이제 유니콘처럼 이제 거의 없는 그 거의 정도로. 다 이제 반전세 아니면 월세화. 네. 그래서 향후 이렇게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쉐어하우스 월세 300, 500의 시대가 열리고 외국처럼 지금은 전세에서 월세 환산을 하는데 앞으로는 매매에서 환산을 해버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면 강남은 한 전세가율이 40%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럼 4억에서 월세가를 환산을 하는데 앞으로는 10억을 가지고 월세를 환산을 하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선진국들처럼 대부분의 선진국들 도심처럼 서울 기준으로 그럼 월세 300에서 500 시대가 그냥 열리는 거고 지금 원룸도 100만 원이 흔한 상황에서 지금 고액 월세, 쉐어하우스, 룸메이트 그리고 하우스메이트 그리고 저는 해외여행 가서 왜 그렇게 한 방에 여러 명이 2층 침대, 3층 침대로 이렇게 자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외국에서 그게 흔한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는 거. 우리나라 정서에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야. 그게 그런 거 다른 이런 전세나 다른 그런 문화적인 영향 때문에 그러는데 월세가 이제 300, 500 돼버리면 그래서 저는 집은 전월세 살아도 충분해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셔라. 앞으로 한 방에서 같이 자도 괜찮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하는데 저는 한번 보겠습니다. 5년 뒤에 이제 쉐어하우스, 룸메이트 이런 게 우리나라도 해외 선진국처럼 보편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뉴욕도 그렇고 도쿄도 그렇고 이렇게 주거비가 맞벌이면 한 사람의 월급이 다 주거비로 나가고 한 3, 40%의 월세가 나가는 상황에서 아마 도심에서 버티기는 쉽지 않으실 거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시려는 분들은 요번 좋은 기회, 정부에서 좋은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내 집 마련을 하셔야지 지금이 거의 막차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 시중에 이렇게 물건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가격이 하락하는데 지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세요? 그러시는 분들한테 그 부동산의 특징이 이 한 채가 거래되면 이 사람이 또 그냥 길바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집을 팔고 다른 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또 사요. 그게 거의 다 대부분 같은 동네 같은 단지에서 평수 넓혀가기라든가 이렇게 되죠. 한번 자리를 잡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나이 들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시는 분들 빼놓고는. 그래서 보통 8건 정도가 거래된다고 보고 한번 거래를 하면 8년 동안은 보통 이제 매매 거래를 아파트는 8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고 대출도 뭐 30년 대출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저 40대인데 30년 동안 직장을 못 다녀요. 공무원도 못 다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30년 동안 다 갚는 사람은 은행 대출 담당자가 그러시는데 5%도 안 됩니다. 100명 중에 5명. 95명이 다음 매수자가 이렇게 갚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갈아타고 그리고 결국엔 고향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자녀들 나눠주거나 아니면 주택연금. 요즘은 주택연금이 워낙 잘 돼 있어갖고 주택연금으로 한 서울 평균 12억짜리 15억이 서울 평균이지만 12억짜리 아파트만 하더라도 65세
이후에는 월 한 300씩 주택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자기 집에서 그 평생 살아가고 두 노부부가 죽을 때까지 자기 집에서 살면서 아이들은 출가했고 그렇게 주택연금으로 할 수도 있고 사용 가치로 우리 가족이 교통 환경 학군 좋은 데서 살아가고 그리고 투자 가치로 서울이나 핵심지 대구의 핵심지, 부산의 핵심지 같은 경우는 계속 물가 상승률 대비 오를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노후 대비 그리고 투자 대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분들은 증여 문의도 폭증하다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증여도 좀 늘어날 걸로 보시나요? 당연히 다주택자분들은 요번에 못 파시면은 네. 다음 수순이 자식분들이 아. 이제 소득이 있으면은 증여 그쪽으로 해서 할 것 같고요. 왜냐 80% 양도세 중과를 내는 것보다는 한 50% 정도의 증여세를 내는 게 아무래도 거래세 포함해서도 네네. 50% 내는 게 훨씬 더 이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 선택 외에는 없기 때문에 시중에 물건이 잠기고 증여로 거래된 물건은 증여 받은 사람이 10년 동안 물건이 시장에 안 나옵니다. 아.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매물 잠기 현상이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요. 그게 매물이 증여가 많아지면 매물이 더 잠기는 게 심화되고 또 다주택자들은 뭐 당장 급하게 팔 건 아니야 필요 없으니까 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나요?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가격이 반등할 걸로 보입니다. 아, 네. 그 사이에. 예. 네. 전월세는 그런데 매매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전월세는 지금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올 여름이 아니라 봄부터 지금도 굉장히 전월세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1000세대, 2000세대가 아예 전세가 없는 단지들도 많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 미사지구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게 화면에 띄워놓고 보니까 16개 단지가 1000세대, 2000세대 기준으로 16개 단지가 지금 전세가 제로예요. 근데 매매 물건은 여러 개 나와 있고. 그러니까는 전세로 원래는 나가야 될 물량이 매매로 돌아선 거죠. 아, 저도 지금 20년대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년 전에 신혼부부로 들어오신 세입자분이 지금 올해 원래 재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팔라고 그러니까 매매로 내놔야 되는데 아이가 고3이에요. 근데 올 여름에 내보내야 됩니다. 정부 정책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과연 그러면 그 세입자가 나가고 여기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그러면은 이 세입자가 살 수도 없고 왜냐면 전세가율이 워낙 싸니까 임대사업자 8년을 걸어놨기 때문에 5% 올리고 뭐 아니면 10년 동안 또 올리지도 않았어요. 네, 어차피 네. 올리고 내려봤자 뭐 5%는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대출이 뭐 한 4억 외에는 나머지가 다 현금인 저희 세입자보다도 한 두세 배 더 돈이 많은 세입자들은 보통 전세를 끼고 전세 자금 대출을 끼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8, 네. 90%가 그런 세입자분들이 나가면 주변에 빌라 전세로도 가기가 힘든 상황 아니면 경기도로 밀려나는 상황. 서울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런 상황이 돼서 이 현금 부자 무주택자 그리고 이제 전세 오랫동안 사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보면 이제 보통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돈 묶어놓기 싫어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살거나 아니면 청약통장 기다리는 고인물 전세 세입자 10년, 20년 고인물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이번에 혜택을 주는 거지 사회 초년생들하고 이 신혼부부 자금력이 약한 세입자분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잔혹한 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월 9일 전에 집을 사는 게 이제 막차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뭐 아까도 나눴지만 지금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거래하기가 쉽진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들은 좀 어떻게 움직여라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영역 본능이라고 저는 하는데 네. 본인이 태어난 고향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근처 아니면 예전에 대학교 다녔던 근처 이렇게 한 세 군데 정도만 잘 알기 때문에 서울도 워낙 커서요. 네. 그런 쪽만 보시는데 저는 뉴스에 많이 나오는 강남권부터 그러니까는 서울대를 먼저 가보는 거죠. 고2 학생이. 그래서 이제 목표를 먼저 세우고 이제 자금을 모으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수능 점수가 이제 자기 자금이라고 봤을 때 자기 자금에 맞춰서 하향 지원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재수하기 싫다. 재수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죠. 수능에 비유하시니까 되게 쏙쏙 들어오네요. 예, 그래서 서울대를 먼저 가서 보고 아 수능 점수가 조금 모자라다.
그럼 그 다음에는 연고대, 그 다음에는 성균관대 뭐 이렇게 거기서부터 내려와야 되는데 자꾸 아래서부터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그러면은 이게 저는 자금보다도 중요한 게 목표 의식이거든요. 아, 그래서 대학교 입학할 때 고3하고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목표 의식을 먼저 가지셔라. 네. 근데 이제 미혼분들은 이게 안 되고 저도 미혼일 때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게 엑셀 계산으로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네. 한번 자리를 잡으면 못 움직여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똑같은 금액으로 지금 서울 구축보다 그 경기도 신축이 같은 금액이면 이론적으로 경기도 신축이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서울 안에서도 네. 강남 구축과 핵심지 구축과 네. 비강남권 신축이 신축. 있을 때 같은 가격이면 그러니까 금액은 똑같다고 보고 수능 점수는 똑같다 보고 어디를 지원하냐의 차이인데 그래도 서울대 꼴등으로 들어가는 게 지방대 4년 전액 장학금으로 받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 많은데 이게 또 악플 많이 달리나요? 근데 지금 상황이 지방에서 다 젊은 층들이 서울로 올라오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미래를 생각했을 땐 같은 금액으로 아니 근데 난 지방 출신이고 부모님 집에서 이렇게 학교 등하교를 하고 싶다. 여기서 4년 전액금 받고 다니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지방 분들 얘기 나눠보면 거의 70% 이상의 자기 친구들이 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와서 직장을 잡았다. 네.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학교 좋은 대학교를 서울로 왔고 좋은 대학교 좋은 기업이 월급 많이 주는 기업이요. 다 서울 수도권에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올라오게 된다. 이런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상향 지원을 하셔라. 상향 지원은. 예, 자꾸 초보 운전자들이 바로 앞에 차만 보고 운전을 하는데 내 감당 가능한 선이 여기에요. 그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앞에 차를 보라고 하잖아요. 운전할 때. 네. 그게 이제 그 맨 앞에 차가 가면 그 다음 차, 내 차까지도 갈 거니까 전반적으로 큰 시야로 놓고 봤을 때 어차피 그 갈아타기로 여기서 조금 한 계단 올라가는 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고3처럼 한 번에 인생의 변곡점인데 내 집 마련도 그래서 신혼 때 좋은 데로 과감하게 좀 들어가셔라.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주변 도움을 받아서라도 어떻게든 이렇게 수능 점수를 우리가 수능 점수를 빌려와서 서울대나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었다면 갔겠잖아요. 아닌가요? 저라면 빌려와서 갔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지금은 자금을 좀 은행에서도 빌려올 수 있고 네. 생애 최초면 정부에서 또 대출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이제 결혼한다 이러면 근데 이게 미혼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애기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든 애가 초등학교나 학원 갈 때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그쵸. 또 햇빛도 잘 들어오고 그리고 동네 커뮤니티도 어느 정도 있고 공원도 있고 평지고 이런 걸 좀 많이 생각하는데 그 투자만 생각해서 이게 약간 주식의 한 종목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서 팔아서 차익을 많이 벌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신축으로 가시는 거고 아니다. 그래서 그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낡았어도 선호하는 그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들어가시려는 그러니까 학령기 부모님들은 제 마음을 아실 텐데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모든 기준점이 바뀌면서 이제 아기의 안전 그리고 그 동네의 민도 그리고 그 동네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 이런 그리고 친구들이 많은 동네 그럼 결국엔 학군지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을 보시게 되면은 그게 굳이 신축이 아니더라도 2008년식 9년식 한 15년 넘은 거라도 아무래도 안정적인 동네로 들어가셔야 아마 가격은 더 오를 수가 있어요. 그 경기도 신축보다.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마음의 평화를 그리고 자기 본업에 충실하면서 내 집이 물가 상승률처럼 한 10년에 2배 정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미혼분들과 결혼하신 분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아기가 없으신 분들은 약간 미혼 다를 쪽에 것 생각을 같긴 많이 하시고 네. 직주 근처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직장이 좀 멀더라도 우리 애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단지 그리고 학군지 그리고 학원이 근처에 있어서 횡단보도 안 건너는 그런 쪽의 물건들을 보시는 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좁은 소형이든 꼬마 아파트든 우선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갈아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방 분들이나 좀 미혼 분들은 신축 한 평수를 같은 네. 돈으로 그쵸, 그쵸. 같은 수능 점수로 지방 가면 크게 살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시면서 펜트하우스 사고 돈이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세 채 사고 돈이 남는다는 얘기도 전 최근에 들었는데 강남에 꼬마 아파트 10억짜리를 사느니 지방에 가서 세 채 사고도 돈이 남는다고 부모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 이해를 못 하신다고. 근데 서울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미혼일 때 이제 뭐 같은 단지에 꼬마 아파트 사는 사람하고 만나서 요즘 또 같은 단지에서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나서 그 둘이 합치면 이제 소형, 그 다음에 아기 나면 중형 이렇게 처음에 이제 높은 산을 정복하기 전에 베이스 캠프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걸 시점으로 이렇게 갈아탈 수가 있는데 그 시작점이 경기도냐, 서울이냐, 서울에서는 핵심지냐, 지방도 마찬가지죠. 지방 안에서 핵심지냐, 저 허허벌판에 있는 신축이냐에 따라서. 거기 그 단지 안에서 보통 이사 다니시거든요. 그리고 아기 나면은 애들이 이제 유치원만 가도 초등학교만 가도 전학 가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돈 벌어서 서울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가 실전에서 봤을 때 10% 미만입니다. 아기가 있으신 분은 10% 미만이에요. 공부하고 이래도 진짜 아이들 반대도 심하고 또 배우자 반대 이런 모든 거 그리고 학원도 다 바꿔야 되고 학교 전학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게 다 바뀌는 거는 100명 중에 10명도 도전해서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돈은 그게 많이 벌더라도 저는 돈보다는 가족의 행복과 안전 그리고 그런 돈 얘기를 좀 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근데 아무래도 얘기를 들으면 돈 얘기를 생각 안 할 수 없는데 좋은 거 누가 맞습니다. 모르냐. 맞습니다. 나도 가고 싶다. 돈이 문제다. 돈만 있으면 산다. 돈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근데 이게 돈의 문제는 맞는데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다시 서울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이게 확신의 문제인데 믿음의 영역이라고 전 맨날 그러는데 그래서 유주택자, 무주택자, 유신론, 무신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 이런 부분인데 고2 때까지 공부를 못하던 애가 고3이 돼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서울대 합격증을 들고 이제 친인척 결혼식에서 만난 삼촌이나 고모를 만나 뵙고 저 삼촌 죄송한데 제가 서울대 합격을 했는데 등록금이 5천만 원이 없습니다. 뭐 100만 원만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저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삼촌이면 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고2 때까지 반에서 꼴등하던 애가 아니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니 서울대를 갔다고? 기특하다야. 안 갚아도 돼. 그러면서 저랑 100만 원 그냥 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네. 200만 원부터는 이자를 받아야겠지만 100만 원까지는 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려는 노력을 보였을 때 주변에서 돕는 거지 자꾸 자기 월급으로 엑셀 계산해서 이게 했을 때 이 엑셀 계산으로는 이게 안 나오는 그 믿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가 저기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어? 내 수능 점수는 안 돼. 엑셀의 영역이고 아니야.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내 원하는 과 뭐 건국대 수의과 난 동물을 좋아해. 저길 꼭 들어가고 싶어. 점수가 20점 모자라. 죽게 살기를 하자. 근데 실패할 수는 있죠. 당연히 내지 마련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 저기 때문에 재수하죠. 삼수해서 어떻게든 다음 급지의 학교에 수의과라도 가죠. 그래서 자기 꿈을 이루겠죠. 그래서 이게 목표와 꿈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자꾸 주식처럼 계산을 하시면 자꾸 수익률을 접근해서 돈 되는 부동산이 어디야? 돈이 돼? 안 돼. 이러면서 24년도인가요? 배포동에 세 채 줍줍에 100만 명이 모였었어요. 그 당첨되자마자 10억을 번다니까. 그럴 때는 엄청나게 모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물건이 시중에 나오는데 오히려 한반 물러서고 그래서 이거를 자꾸 수익률로 부동산을 투기품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마인드 자체가 좀 바뀌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이 이제 다 끌어모아야죠. 다 끌어모은다는 하에 네. 물론 뭐 30억 이상인 분들은 알아서 논 외고요. 하고 논 외고. 이제 20억 이상 만약에 내가 자금을 모을 수 있다.
쉽진 굉장히 않겠지만 부자인데요. 상담 내용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0억 이상은 10억대가 적당할 것 같아요. 서울 평균이 15억이거든요. 그래도 25 어쨌든 대출 기준을 본다면 한 20억에서 25억 사이에 있는 분이 있다면 뭐 어디를 가라고 좀 추천해 주실까요? 뭐 소수겠지만. 25억 전후면은 저는 네. 강남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강남 소형 성. 평수 20평대로. 예. 근데 또 복도식이에요. 어. 복도식 20평대 가능하고 계단식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잘 찾아보시면 되고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정도 금액이면은 뭐 음. 반포 무난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3년 전만 해도요. 네. 근데 지금은 거기서 10억이 오른 상황이니까 거기서 조금 빠지는 상황이니까 힘들고 이제 복도식이나 계단식 소형 20평대 물건은 무난하시고요. 보통 상담이 이제 그 대출 포함해서 15억 선이에요. 네. 대출 6억 포함해서 15억 선이니까 그 금액은 이제 송파 소형 20평대 복도식이라든가 아니면은 강남 쪽에서는 이제 꼬마 아파트 정도고 이제 그러면 저는 한강벨트 쪽을 추천을 해드리죠. 아무래도 애기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계단식 24평 정도는 되시고 그리고 32평도 좀 저렴한 걸로 노려보시면은 마용성 쪽으로 보셔라. 그리고 저는 애기 있으신 분들은 분당같이 학군지 좋은 데나 목동 그리고 중계동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아주 좀 넉넉하신 분들은 강남, 그 다음에 조금 거기서 빠지시는 20억대 분들은 이제 분당에서 아주 좋은 거, 그리고 목동, 그리고 조금 금액이 10억대다 그러면 중계동 쪽으로. 애기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애기가 없으시고 미혼이나 그러신 분들은 신혼부부 이런 분들은 10억대더라도 과감하게 꼬마 아파트로 핵심지에 강남 3구 쪽으로 들어오셔라. 그래서 거기서 시작이고 애기 나면 아니, 퇴근길마다 보는 게 주변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뭐 원베일리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든 차를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회사에서 들어오는 그 월급 받은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이제 또 토요일날 일요일날 아르바이트 많이 하세요. 네, 아르바이트 하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해외여행이 뭡니까? 신용카드도 다 없애고 현금 쓰시고 그러면서 정말 근검 절약해서 여기서 안 밀려나겠다. 평수를 넓혀야겠다. 그래서 같은 단지에서 평수 넓히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으로 옮기는 건 이론상으로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저는 이사를 많이 다녀봤거든요. 예, 한 15번 정도 이사를 다녀봤는데 이제 아기 낳고는 잘 이사를 못 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으로 옮긴다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이사비만 하더라도 요즘 3,400 그리고 인터넷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소도 다 옮겨야 되고 아이 학교도 옮겨야 되고 학원도 옮겨야 되고 빨간펜 선생님도 옮겨야 되고 모든 걸 다 옮겨야 되는데도 그러니까는 생각할 게 미혼일 때 아기 없을 때하고 그때는 이사를 많이 다녔죠. 생각할 게 5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꼬마 아파트라는 거는 이제 강남의 어떤 대단지의 소형 평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20평대가 소형이고 30평대가 중형, 국민평형이라고 보면 20평대 이하. 그걸 꼬마 아파트로. 뭐 19평, 18평, 15평 같이 원베이 있어요. 예, 복도식 원베이. 근데 지방 분들은 이게 또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지방에는 그 임대 아파트 외에는 그 꼬마 아파트가 그럴 것 없다고. 같아. 예, 그래서 이제 서초에 꼬마 아파트 사셔라 그러면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그러니까 저보고 복도식 아파트에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게 서초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복도식 아파트를 사는 거냐고. 지방은 20대는 20평, 30대는 30평, 40대는 40평, 50대는 50평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차 2대 굴리고 3대 굴리고 저 4대 굴리는 사람까지 봤어요. 엄마 한 채, 아빠 한 채, 가족보다 다 있구나. 예, 여동생 한 채, 자기 한 채. 30대 초반인 여자분이신데 부산 분이셨는데 4대를 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하고는 조금 많이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20억 이상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고 네. 좀 낮춰서 한 15억에서 한 20억 사이의 어떤 현금 동원이 가능하다면 네. 뭐 가족도 있고 네. 그러면 어느 쪽을 좀 추천하면 저 좋을까요? 약간은 갈 때는 밑에는 많겠죠. 그러니까 많죠.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 점수로 갈 수 있는 최고만 말씀을 드리면 송파가 전국에서 지자체 중에서 가장 커요. 65만 명이 있고 국회의원이 3명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제일 큰데
송파 그럼 잠실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실은 평당 1억을 넘어서 지금 잠실 르엘 같이 네. 국평이 48억, 음. 1억 5천을 지금 넘어서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거여 마천 쪽까지 저 밑에 쪽까지 가버리면 나홀로 빌라촌에 있는 거는 평당 3천, 4천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다양하니까 그쪽에서 중간쯤에서 자기 금액대에 맞게 들어가셔라. 그럼 우선 강남 3구로는 쳐주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아. 그래서 강남 3구죠. 예, 네. 예. 그래서 들어오시면 네. 이제 거기서 이게 좀 올림픽공원도 있고 한강도 가깝고 잠실 석촌호수도 있고 이렇게 좋은 장점이 많구나. 이게 좀 많이 달라요. 이게 서울이 워낙 1,000만 명이 사는 도시라서 크다 보니까 이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이 전혀 달라요. 교통량도 그렇고. 그래서 좀 동쪽으로 오시면 지금 동쪽이 아무래도 수요가 많고 네. 처음은 그리고 공급이 좀 많이 약해요. 동쪽이 산으로 둘러싸이다 보니까 아래쪽으로는 뭐 관악산서부터 시작해서 우면산, 청계산 이렇게 쭉 남한산성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 오른쪽은 또 다 동쪽이죠. 저기 그 강원도죠. 동쪽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특히 분당 같은 경우도 산 사이에다 이렇게 짓다 보니까 빈 땅이 많지가 않고 평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땅은 협소하고 공급은 적고 수요는 경부 라인이라고 해서 강남 쪽으로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 동쪽이 아무래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런 단기 잔파도는 있을지라도 긴 시간을 봤을 때는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쪽이나 북쪽보다는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내 집 마련으로. 그리고 자연환경도 또 많이 좋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생각했을 때 뭐 학군 좋은 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네. 뭐 강남 쪽하고 분당이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너무 1차원적인 질문들만 드리고 있긴 한데 아니에요, 네,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그 뭐 강남 빼고 네. 뭐 마영성 빼고 네. 그 다음 어떤 10억 이하. 입지를 좀 보자면 10억 이하, 네. 9억 이하, 6억 이하 그리고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생애 최초. 네. 그런 분들은 저는 노원구 추천드립니다. 노원구. 네, 노원구가 네. 서울이 평지가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노원구가 완전 평지고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7호선으로 강남 접근성도 좋고 해서 작은 평수 기준으로는 지금 한 5, 6억대까지도 물건이 아주 많고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심정지 상태였다가 지금 살짝 반등하는 와중이라서 매도자들이 많이 지쳐 있어요. 네. 그래서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이 가면은 약간 조정도 가능한 분위기다. 요즘 불 붙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 정책 이런 것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놨을 경우에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노원구 쪽 저렴한 물건을 접근했을 때는 지금 지난 3년 동안 그러니까 21년도 폭등장 이후 하락해서 3년 심정지였었는데 그 전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노원구를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그 원룸에 살던 미혼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을 드리는데 꼬마 아파트 원베이 기준으로 지금 3석짜리 물건이 대단지로 역세권에 널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원구를 우선 제일 첫 번째 타겟으로 보셔라. 네. 예, 같은 금액으로 이제 강서구나 이런 쪽에 가서도 그렇게 그 금액대로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더라도 중계동이라는 그래도 꽤 준수한 학군이 서울 안에서도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자리 잡고 계속 사셔도 되고 거기서 조금씩 강남권으로 접근해 들어오셔도 괜찮다. 그렇게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원구가 항상 이렇게 보면 가격이 많이 하락한 노도강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근데 또 살기는 좋고 이 약간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평가가 뭐 항상 저평가돼 있지만 또 괜찮은 곳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그 택지이지 않습니까? 서울 안에 택지가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들이 바둑판처럼 반듯반듯하게 돼 있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서울 안에 있는 신도시, 예, 그런 그러니까 느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일기 신도시가 이제 분당, 평촌, 3번이 이제 90년대 지어졌지만 여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서부터 90년대까지 일기 신도시보다 더 앞서서 서울 안쪽에 자리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면은 아니, 너무 낡은 거 아니야, 복도시가 아니야 하는데 오히려 재건축이 빠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덤으로 봐야겠지만 노원구는 사회초년생한테는 거의 축복이다. 서울 안에 3억, 4억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빌라 가격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 것 자체가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지방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서울 비싼 거 아니야 했는데 뭐야 지방하고 가격이 비슷하잖아 좀 좁긴 한데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구축을 들어가시면 제일 문제가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네. 체리색, 옥색 80년대 90년대 이거 어떻게 사냐 하는데 인테리어를 샤시까지 하이 샤시까지 최근 그 짱짱하게 단열이 잘 되는 것까지 해 놓으시고 그리고 현관문에 바람 들어오면 거기 중문 3 슬라이딩도 중문까지 해 놓으시면 사람 사는데 충분하고 그리고 내부는 신축으로 바꿔 놓으니까 신축 느낌을 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또 이거 팔 때도 잘 팔리니까 그렇게 인테리어를 실거주 인테리어로 단열과 수납 공간에 집중을 해서 공사를 예쁘게 하셔라. 그래서 자기 집 가치를 올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다시 이제 최근 상황으로 좀 돌아와서 네. 그 지금 세입자 낀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 매물을 사기 위해서 자금 준비가 좀 확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네. 대출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억밖에 안 나오니까 2년 낀 물건, 전세 낀 물건은 나중에 3개월 소유권 이전을 11월 9일 그때까지 하더라도 3개월 뒤인 내년 2월 9일 전까지 다시 대출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 이후에는 대출이 1억밖에 안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가 나갈 때 네. 그 보증금을 대출 없이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게 문제라서 네. 요번에 대책이 책상에서 나온 거 아니냐. 무주택자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지금 대책을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집을 이제 보러 다녀도 뭐 예를 들면 여러 팀이 와서 요즘에 줄 서서 보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안 보고 계약해야 되는 상황도 막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좀 팁이 있을까요? 저는 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게 네. 집을 이쪽 부동산에서 보면은 네. 근데 이쪽 부동산 사장님이 잘 안 깎아주고 자꾸 매도자 편에서 들어. 음. 근데 다른 부동산을 갔더니 그 똑같은 물건을 얘기하는데 이 부동산 사장님 좀 열심히 하면서 내 편에서 좀 깎아주려고 해. 네. 실제로 깎아. 왜냐면 물건이 두 군데 나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먼저 이 집을 본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쪽 새로운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를 쓰면 이 집을 보여준 사장님도 복비를 달라고 그러세요. 이게 그쵸. 실전인데 이걸 네. 아시려나? 국토부 분들은. 네. 그래서 이게 관례라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고생해서 시간 부동산 문 잠가놓고 거기까지 집 보여주고 내 차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생은 다 했는데 계약서는 여기서 쓰냐 이런 개념이니까 이분 얘기도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집을 함부로 보지 마셔라. 네, 그런 경우가 그거를 생기니까. 꿀팁을 이게 수업 때 가르쳐 드리는 건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꿀팁 대공개. 네. 그래서 아니 그럼 집을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은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조를 잘 모르니까 전월세 나온 거 없으시냐고. 그럼 전월세 물건을 좀 많이 봐요. 그러니까 네. 같은 제가 살려는 집이 같은 평소 그러니까 네. 같은 형태의 집을 좀 미리 보란 말씀이신 자기가 거죠? 꼭 살 집만 보시라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복비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거기가 집주인이 살고 있거나 세입자가 살고 있거나 이제 점유자라 그러는데 네. 집주인이 살고 있으면 계속 보러 오는데 하루에 10팀씩 보러 오는데 왜 깎아줘요? 한 팀 올 때 막 4-5팀이 같이 들어와서 보는데 밖에서 복도에서 이렇게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한 팀 보고 나오면 다음 팀 들어가고 다음 팀 들어가고 네, 그렇게 되면은 집주인이 잠깐만요. 그러면서 물건 걷어들이고 그럴 수 다음 있지. 일주일 뒤에 다시 몇 억 올려서 내놓거든요. 그런 거랑 또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도 세입자한테 물어봐요. 집주인이. 요즘 집 보러 많이 오셔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과일 한 상자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내일쯤 도착할 거야. 죄송합니다. 뭐 오래 사셨는데 저도 계속 갖고 싶은데 정부에서 팔라고 그러니까 내놨어요. 혹시 사실 의향 없으세요? 그러면은 저희는 청약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과일 상자 가니까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때까지 몇 팀 보러 왔어요. 그렇게 또 물어보는구나. 그럼요. 네. 저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몇 팀 보러 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래요? 오늘도 5팀 보러 오기로 했어요. 그래요? 그럼 딱 끊고 부동산에 전화해서 사장님 가격 더 올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가격을 왜 올리냐고 또 사장님들이 화를 내세요. 그러면 사장님 뭐 과일 가격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뭐 이렇게 돼. 그런 실전에서 경험을 많이 쌓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를 많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집을 보실 때는 아무래도 전체 다 공사를 하실 거니까
전망 위주로 보시는 게 좋아서 그 집을 막 세입자가 있어서 안 보여주고 못 보여주고 세입자 사정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뭐 간호사분들은 낮에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음. 낮에 사람들이 보러 오면 힘들지 않습니까? 네, 야간 근무하시는데 음. 그래서 못 본 경우에는 복도 창문이나 아니면 요즘 어플 같은 데 보면은 그 아파트 몇 층 뷰가 창밖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가 이렇게 좀 조절하면 되더라고요. 요즘은 예. IT 강국 어. 코리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전망 위주로 보셔라. 어차피 보실 거니까 내부는. 그렇죠. 향, 햇빛 잘 들어오는 거, 바람이 잘 통하나 이런 것들 위주로 보셔야지 집 내부를 가서 싱크대가 어떻게 돼 있다, 뭐 욕실이 어떻게 돼 있다. 이거는 저는 오히려 현장 가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모델하우스도 그렇고 집 내부도 그렇고 꼭 살찌만 봐라. 네. 괜히 재밌다고 모델하우스하고 이집저집 보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실전에서는 본인 체력 낭비고 부동산 사장님들 그 업무방해 업무방해 그러니까 내가 계약할 집만 그리고 정 구조를 내가 모르겠다 30평 살아본 적도 없고 모르겠다 그러면 전월세 물건으로 한 채 정도만 두 채 정도만 요 아파트는 30평 구조가 어떻게 돼 있을라나요? 화장실이 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돼 있다고요 사장님? 그러면서 그거 한 채 정도만 보지 많이 볼수록 본인한테 득될 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제적인 이제 꿀팁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금 5월 9일 전에 집을 어렵지만 사면 제일 좋겠지만 시기를 뭐 놓치는 경우도 있고 사정도 있어서 5월 9일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5월 9일이 이제 계약일 기준으로 토제 기준으로 4월 중순이면 3주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요. 네. 4월 중순이면 이제 그 지금 나와 있는 새끼 물건은 싹 빠지죠. 다주택자 물건은 싹 빠지죠. 네. 그럼 그 이후에 4월 중순부터는 눈치 장세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폭등은 안 하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이게 천천히 움직이고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멈추는 약간 기차 같다 아니면 배 큰 군함 같다고 부동산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시중에 물건이 쭉 빠졌네 30%가 빠졌네 그러면은 2018년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래량이 3분의 1 토막 납니다. 갑자기 많아졌다가 3분의 1 토막이 나서 거래량이 없으면은 이제 매도자들도 손님도 빠지고 물건도 빠졌어. 어떻게 될까 앞으로 그러면서 혼란스럽거든요. 지금도 혼란스럽지만 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를 극복하고 탐욕을 극복하는 게 부동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약간 그때 우왕좌왕 공포장애 일반인들이 빠졌을 때 4월 중순부터 5월, 6월 빨라야 여름에 반등을 할 거라서 네네. 한 2, 3개월 동안 그래서 아니 이번에 저희 집 그렇게 한 달 만에 팔릴까요? 이런 분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게 어떻게든 파시라고 갈아탈 생각이 있으시면 그리고 요 5월 9일 지난 다음에 1주택자 물건만 남겠죠? 네. 왜냐하면 새끼 물건은 이제 못 팔지 않습니까? 토호제라서 서울 지역은 그러면은 그 물건들이라도 나왔을 때 가격을 지금 그 잠실 기준으로 36억 부르던 게 33억 부르는 33억 32억까지 거래가 찍혔어. 네. 됐대. 근데 자기가 사장님 이제 그 다주택자 물건 빠졌으니까 다시 36억, 37억 이렇게 부를 수 없거든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조금 불렀을 때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36억 말도 안 돼. 지금 32억 거래됐어. 그럼 그건 다주택자 물건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그렇구나. 됐을 때 네. 약간 4월 중순부터 5월, 6월, 7월까지는 아무래도 소강 상태. 그때 1주택자 물건이라도 갈아타셔라. 그때도 5월 9일부터 딱 시작이야. 바로 폭등이야. 이게 아니기 때문에 물건 잠겼어. 없어. 바로 폭등이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라도 노리셔라. 그래서 5월, 6월, 7월 올 봄이 굉장히 좋은 기회고 그 기존 세입자분들을 내보냈던 다주택자들 물건들이 그 세입자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고인물 세입자, 청약을 기다리는 고인물 세입자분들은 계속 버티고 있고 시중에 나올 전세 물건은 급감하고 있고 지금 1월 말 기준으로 2월 지금 말까지 한 달 새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이 3천 건이 증발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전세는 줄어들고 있고 월세까지도 지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는 증가했지만 전월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이 전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죠. 지금 2020년도 그
다주택자 취등록세 증가 이후 주변에서 다주택자 개수를 늘리는 사람은 전 지난 한 5년 동안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난 5, 6년 동안 지금 다주택자는 실질적으로 숫자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주택자가 어떠한 혜택이나 이득이나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마귀? 마귀라고 그러던데 악마화하고 다주택자 때리가 증가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다주택자는 더 줄어들면 그렇죠. 예. 줄어들지 증가할 게 없고 전월세가 늘어날 가능성은 지금 거의 없다고 봅니다. 특히 아파트 쪽은 빌라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전세 사기 여파로 돈 있는 고인물 빌라 전세 세입자들이 관리비 안 내니까 그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세입자들조차도 아유 불안해, 빌라 오피스텔 불안해, 전세 사기 때문에. 그래서 돈 다 끄집어내서 아파트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참여가 늦을수록 지각비를 많이 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한번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